설날 아침 멱살 잡힌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죠. 다음? 다음은 없어. 올해 안에 돈 구해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바로 그 순간 대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 남자는 멱살 잡힌 여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윤서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중소기업 과장이던 박태민, 평범하지만 성실한 남자였죠. 시댁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집안이었고, 윤서의 친정은 서울에서 꽃집을 하는 소박한 가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슷한 형편의 두 집안, 그래서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얕잡아 봤습니다. 결혼 첫해 설날, 윤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12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차례상을 차린 뒤에야 시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친정에서 뭘 배운 거야? 꽃집 딸이라 그런가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해.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태민은 옆에 서서 어머니 편을 들었죠. 엄마 말씀대로 해.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해. 넌 좀 배워. 시누이들까지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친정에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날 이후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식구가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을. 결혼 3년 차 윤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가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팀장 자리를 제안받은 거죠. 화장품 유통 플랫폼이었는데 윤서의 감각과 능력을 높이 산 동기가 삼고초려 끝에 스카우트한 겁니다. 연봉은 남편보다 높았고 스톡 옵션까지 있었습니다. 윤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죠. 며느리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면 집안이 망해. 당장 그만둬. 시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돈 많이 벌면 오빠 체면이 뭐가 돼요? 남편 태민조차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여자가 바깥일 하는 거 안 좋게 봐. 참아. 윤서는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3년 후 그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인수되었고 윤서 대신 들어간 마케팅 팀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스톡 옵션 덕분이었죠. 윤서는 그 소식을 뉴스로 접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결혼 5년 차 윤서의 친정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고 수술비로 3천만 원이 필요했죠. 윤서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안 비상금에서 빌려달라고 아버지가 괜찮아지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돈은 우리 부모님 드려야 해. 친정일은 친정에서 해결해. 그러더니 태민은 비웃듯이 덧붙였죠. 솔직히 말해서 넌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능력도 없으면서 친정 걱정할 처지가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게 왜 꽃집 같은 거에서 돈도 못 모아놨어? 자업자득이지. 우리 태민이 고생하는 것도 다 니네 집안 때문이야. 윤서는 결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왔죠. 친정 어머니는 꽃집을 접고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친정에 보냈습니다. 시댁에는 비밀로 하면서 윤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집구석을 화려하게 무너뜨리겠다고. 그날의 눈물과 굴욕을 천배 만배로 돌려주겠다고. 결혼 7년 차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대학 은사가 연락을 해온 거죠. 퇴직 후 화장품 연구소를 차렸는데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는 친구 가게 좀 도와주는 것이라고만 말했죠. 교수님이 개발한 천연 화장품은 품질이 뛰어났고 윤서의 마케팅 전략이 더해지자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교수님은 연구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경영은 윤서에게 맡기겠다고 했죠. 윤서는 대표이사가 되었고 지분 51%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회사 이름은 윤화장품. 교수님이 윤서의 이름에서 따서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철저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서윤이라는 가명을 쓰고 공식 행사에는 전문 경영인을 내세웠죠. 언론 인터뷰는 모두 거절했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얼굴 대신 실루엣만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얼굴 없는 회장으로 유명했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명절만 되면 윤서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였으니까요. 시댁에 갈 때면 더 철저해졌습니다. 10년 된 경차를 끌고 갔고 일부러 보풀 일어난 니트에 해진 양말을 신었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은 회사 옷장에 따로 보관해뒀고 시댁 앞에서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가방을 들었죠. 강남 아파트를 놓쳤던 그날 이후로 윤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뼈아픈 후회가 지금의 독한 윤서를 만들었죠. 이 사람들에게 성공을 보여주면 시기와 질투만 돌아올 거라는 걸 그녀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숨기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한 겁니다. 결혼 10년 차 윤화장품은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고 해외 수출까지 시작한 중견기업이 된 거죠. 재계에서도 얼굴 없는 회장의 정체를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윤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이었고 서울 한복판에 빌딩 하나쯤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인 남편조차 몰랐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친구 가게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시댁에서는 돈 한 푼 못 버는 무능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윤서에게 올해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벌써부터 전화를 해왔죠. 올해 설날에는 제대로 해. 작년에 만두 터진 거 내가 아직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윤서는 전화를 끊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 설날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윤서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설날에 제가 시댁에 가 있을 거예요. 그날 오전 11시 정각에 와주세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묵은 빚을 받으러 가려고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잡은 며느리의 멱살이 평생 일궈온 철물점은 물론 아들의 인생까지 통째로 날려버릴 신호탄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윤서는 사업 초반부터 법적으로 남편과 재산 분리를 해두었습니다. 회사 지분과 자산은 모두 법인과 개인 신탁으로 묶어두었죠. 남편 태민의 통장에는
윤서의 돈이 단 한 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시댁에서 재산을 노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윤서는 조용히 친정 부모님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반신마비가 온 아버지는 이제 분당의 최고급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이 붙고 매주 재활치료를 받는 특실이었죠.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계신 분당 요양원 근처에 신축 아파트를 한 채 사들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지 않아도 언제든 걸어서 아버지를 보러 가실 수 있게 말이죠. 물론 시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윤서의 친정이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했죠. 설날 전날 윤서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된 경차 트렁크에는 명절 선물이 가득했죠. 한우 세트, 굴비 세트, 과일 바구니까지. 전부 백화점에서 산 건데 윤서는 일부러 포장을 뜯고 대형마트 비닐봉지에 다시 담았습니다. 비싼 거 샀다고 하면 또 구박을 들을 테니까요. 시댁 대문 앞에 차를 세우자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진작 와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야. 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길이 막혀서요. 시어머니는 윤서가 들고 온 짐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또 싸구려 들고 온 거야? 시누이네는 백화점 한우 보내왔는데.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짐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죠. 다음 날 윤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설날 아침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하고 떡국 육수를 끓였습니다. 시누이 둘과 시어머니는 방에서 코를 골았죠. 남편 태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새벽 2시에 들어와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윤서 혼자서 15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에는 기름이 튀어 화상 자국이 생겼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상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이 왜 이래? 기름기가 좔좔 흐르잖아. 큰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옳게, 솔직히 음식 솜씨가 10년째 그대로네. 발전이 없어. 작은 시누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며느리 복이 없으셔서. 윤서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시간을 세면서요.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떡국을 먹기 위해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고 시누이 남편들은 시어머니 눈치만 봤죠. 윤서는 맨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떡국을 떴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올해는 세뱃돈 얼마나 준비했어? 윤서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이었죠. 4명이니까 한 명당 10만 원씩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10만 원? 시누이네 애들한테 고작 10만 원을 줘? 큰 시누이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옳게, 우리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10만 원이 무슨 세뱃돈이야. 작은 시누이도 합세했습니다. 그러게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창피하게.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요. 제가 버는 게 없으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버는 게 없으면 시집을 왜 왔어? 10년 동안 이 집에서 밥만 축내고 남편 태미는 옆에서 묵묵히 떡국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감싸는 말 한마디 없이. 아침 식사 후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너 올해 명절 비용 얼마 냈어?
윤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음식 재료비 전부 냈어요. 한우도 갈비도 과일도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다야? 시누이들은 현금으로 100만 원씩 냈는데. 넌 뭐, 장 본 거 가지고 큰 소리야?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장보기에 3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준비할게요. 시어머니가 윤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없어. 올해 안에 돈 구해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윤서의 멱살을 잡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 그 순간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멱살을 잡힌 채 벽에 몰린 윤서. 아니, 평소에는 강 회장님이라 부르며 모시던 그 사람이 촌스러운 옷을 입고 구석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3년을 모셔온 회장님. 재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수장. 그런 분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께 무슨 짓입니까?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고 시누이들의 입이 벌어졌죠. 남편 태민은 멍하니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뭔 소리야, 미친 사람 아니야. 비서실장은 대답 대신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죠.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시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올케가 무슨 회장이래. 작은 시누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 이거 찍어야겠다. 완전 웃기네. 하지만 비서실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윤서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죠. 윤서는 천천히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구겨진 옷을 정리하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죠.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차가운 눈빛. 시어머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일어나세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윤서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비서실장이 허리를 폈습니다. 차량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결제하셔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이 남자의 태도가 너무 진지했습니다. 연기 같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이게 뭔 상황이야? 윤서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직 이해 못하셨어요? 윤서는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죠.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윤서는 그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그리고 윤화장품 대표이사 강윤서라고 적힌 명함. 시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윤화장품? 그 유명한? 큰 시누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검색했습니다. 윤화장품 회장 강서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굴 없는 회장, 윤화장품을
코스닥 상장 앞둔 중견기업으로 화장품 업계의 신화 강서윤 회장의 경영 철학, 해외 수출 급증, 윤화장품 K-뷰티 선두주자로 큰 신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서윤, 강윤서, 이름을 바꿔서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구박하고 무시하고 멱살까지 잡았던 그 며느리가 재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의 회장이라니.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게 말이 돼?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무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돈 한 푼 못 번다고 밥만 축낸다고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도 쭉. 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제 멱살을 잡으셨죠. 나가라고 하셨고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요. 근데 그냥은 안 나갑니다. 남편 태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윤서야, 이게 무슨...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윤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자.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남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넌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능력도 없으면서라고 했잖아.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는 친정아버지 수술비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친정일은 친정에서 해결해라고 했잖아.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했어. 내 힘으로. 아버지는 지금 분당 최고급 요양원에 계셔. 어머니는 그 근처 신축 아파트에 사시고. 태민이 휘청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은 내 편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윤서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윤서가 10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느껴지시죠? 이제 드디어 정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을 참고 산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이혼 서류. 그 단어가 거실에 떨어지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이혼? 윤서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태민이 윤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한 발짝 앞을 막아섰죠. 회장님께 허락 없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태민이 멈칫했습니다. 평생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 앞에 경호원처럼 서 있는 남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었죠. 며느리가 정말 대기업 회장이라면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겁니다. 윤서야. 아니, 아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좀 심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다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그랬겠어?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윤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죠. 어머님, 제가 회장인 걸 알았으면 잘해주셨을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왜 우리 며느리를. 그게 바로 문제예요.
윤서가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한테 돈이 없을 땐 멱살을 잡고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갑자기 잘해주겠다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하고 욕먹고 세뱃돈 적다고 구박받고 친정아버지 수술비도 못 빌리고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잘해주시겠다고요? 그게 진심이세요? 시누이들도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먼저 나섰죠. 옳게, 우리가 좀 심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우리도 사정이 있었던 거야. 애들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고.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옳게. 우리 사이에 이러지 말자. 아까 그 말들 진심 아니었어. 윤서는 시누이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진심 아니었다고요? 윤서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건 제가 이 집에서 보낸 10년 동안의 명절 비용 내역이에요. 서류에는 빼곡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설날, 추석마다 제가 얼마를 썼는지 전부 정리해뒀어요. 음식 재료비, 선물값, 세뱃돈까지. 윤서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합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2천이 넘어요. 시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이 저한테 한 말이 뭐였죠? 장 본 거 가지고 큰 소리냐? 10만 원이 무슨 세뱃돈이냐?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한마디도 없이 앉아 있었죠. 과묵한 분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방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은 아셨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말이냐?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아셨으면서 모른 척 하신 거네요. 윤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방관도 가담이에요. 태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윤서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남자.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킨 적 없는 남자. 태민 씨. 윤서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끌려다닌 거? 내 편 안 들어준 거? 아니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순종적인 아내가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집안일하고 시부모 모시고 자기 체면 세워줄 사람. 태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한테 능력도 없으면서라고 했을 때 난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하겠구나. 윤서가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만 가죠. 비서실장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윤서가 돌아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재산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분리해뒀어요. 회사 지분이든 개인 자산이든 당신들이 손댈 수 있는 건 단 한 푼도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요. 윤서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제가 받은 만큼은 바로잡을 겁니다. 윤서가 비서실장과 함께 시댁을 떠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모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면서 윤서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던 시간.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차 안에서 윤서는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황 사장님께 연락해 주세요. 내일 오전에 미팅 잡아달라고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태건설 건이시죠? 네. 황태건설. 시누이 남편 중 큰 시누이의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건설회사였습니다. 직원 20명 남짓한 소규모 업체였는데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자금난을 해결해 준 곳이 바로 윤화장품의 계열사였습니다. 사실 윤화장품은 단순히 화장품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법인을 설립했고 물류센터 건설, 원료 유통, 포장재 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었죠. 그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의 사업체들이 하나둘 윤서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만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거죠. 큰 시누이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기 회사에 투자해준 곳의 실제 오너가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황태건설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잠시 후 큰 시누이의 남편 황정수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죠. 투자사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황태건설 대표 황정수입니다. 황정수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방님. 황정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처남댁? 이게 어떻게? 앉으세요. 서서 얘기하기엔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황정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서방님, 황태건설에 투자한 게 저희 회사인 거 아셨어요? 황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죠. 모르셨을 거예요. 저희 물류센터 증축 공사 맡기면서 투자한 거거든요. 윤서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투자금 상환 조건이 있어요. 사업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황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황태건설 실적, 목표 대비 60%도 안 되더라고요. 황정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처남댁,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서가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서방님, 무릎 꿇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서방님한테 특별히 원한은 없어요. 황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요. 윤서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제가 시댁에서 멱살 잡히고 있을 때 서방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황정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서 눈치만 보고 계셨잖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나서신 적 없으셨고요. 윤서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방관도 가담이에요. 어제 아버님께도 말씀드렸지만요. 황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든 하겠습니다. 윤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사업은 사업대로 정리할 거예요. 황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투자금 상환 조건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3개월 안에 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타당하면 유예 검토해 드릴게요. 윤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개인적인 건 서방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저는 거기까지 터치할 생각 없어요.
황정수가 멍하니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윤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 집에 가서 말씀하시겠죠. 그때 신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보세요.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저도 알아요. 서방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냥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셨던 거잖아요. 황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게 더 나빠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윤서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 그리고요. 윤서가 돌아섰습니다. 작은 신우이 남편 회사도 저희 계열사랑 거래하고 있더라고요. 그쪽도 조만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황정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 생각보다 저랑 엮인 게 많네요. 그날 저녁 황정수는 집에 돌아와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큰 시누이 박미정의 첫마디가 이랬죠. 뭐, 올케가 회장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황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상황이 심각해. 투자금 상환 조건이. 그러니까 당장 가서 빌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 박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길래 회사가 이 지경이야? 당신이 올케한테 잘 보였어야지. 황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당연하지. 평소에 올케한테 잘해뒀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 그 순간 황정수는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자기 아내가 처남댁에게 뭘 했는지 이 사람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도 난리였습니다. 정수야, 내가 어떻게든 해봐. 우리 가족 아니야? 황정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처남댁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어제 어머님이 멱살을 잡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요? 10년 동안 구박하신 건요? 황정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봤어요. 매년 명절마다 처남댁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근데 저도 눈치만 봤죠. 황정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똑같았어. 아니, 더 심했지. 큰 시누이 박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황정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황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버리구나.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 후 시댁 철물점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한 거죠. 30년을 거래하던 건설자재 도매상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앞으로 거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박종필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30년을 거래했잖아. 그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날엔 인테리어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엔 전기설비 업체, 그 다음엔 배관 자재 업체까지. 일주일 만에 주요 거래처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윤화장품의 계열사들이 같은 거래처를 쓰고 있었거든요. 윤서가 직접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서실장에게 한마디 했을 뿐이죠. 우리 계열사 거래처 중에 박신의 철물점이랑 겹치는 데가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거래처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연 매출 수천억 대기업과 거래할 것인가, 동네 철물점과 거래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상인회였습니다.
박종필 씨는 지역 상인회에서 40년 넘게 활동해온 원로였습니다. 목소리도 컸고 존경받는 위치였죠. 그런데 설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야, 박 사장네 며느리가 윤화장품 회장이래. 그 유명한 얼굴 없는 회장? 근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멱살을 잡았다더라. 뭐, 미쳤나? 회장 멱살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상인회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 집이 며느리를 어떻게 굴렸길래 저 지경이 됐을까? 그 시선이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철물점 매출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빈 가게를 지키며 한숨만 쉬었죠. 어느 날 저녁 철물점 셔터를 내리던 박종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 잘못 키웠구나. 평생 묵묵히 일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내뱉은 후회였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더 이상 동네 경로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경로당 앞까지 갔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금순이 왔나 봐. 쉬, 모른 척해. 노금순 여사는 경로당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평생 목에 힘주고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느낀 수치심이었죠. 슈퍼에 가도 약국에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저 여자가 그 시어머니래. 노금순 여사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아들 태민을 불렀습니다. 태민아, 내가 윤서한테 한번 가봐라.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윤서가 이혼 서류 보냈어.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했대. 그래도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 내가 무릎 꿇고 빌어. 태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도 생각해봤어. 10년 동안 내가 윤서한테 뭘 했는지.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난 한 번도 윤서 편을 안 들었어. 엄마가 욕해도 누나들이 구박해도 그냥 봤어. 태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서가 친정아버지 수술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능력도 없으면서라고 했어. 내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때는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요? 태민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윤서가 회장인 걸 알았으면 잘해줬을 거잖아. 그게 더 나쁜 거야.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람이니까 잘해줘야지. 돈이 있으니까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가 윤서를 찾아온 겁니다. 비서실장이 막으려 했지만 윤서가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노금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허리도 굽어 있었죠.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노금순 여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야. 아니, 회장님. 그 모습을 보며 윤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10년 동안 내가 너무 심했어. 윤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무릎을 꿇으세요?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철물점 때문에요? 아니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셔서요? 노금순 여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윤서가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노금순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곳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서요. 윤서가 손을 내밀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철물점 거래처 건은 제가 손 안 댔어요. 원상복구 시켜드릴게요. 노금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만 저랑 태민 씨 이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건 사업이 아니라 제 인생이니까요. 노금순 여사가 회장실을 나간 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철물점 건 풀어주실 겁니까? 윤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럼 뭘 원하셨습니까? 윤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사과 한마디였어요. 진심 어린 사과.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윤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 살아야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1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윤서가 마침내 자기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마지막에 무릎까지 꿇었지만 윤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죠. 그냥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잘해줘야지. 태민이 마지막에 했던 이 말이 오래 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게 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